미드웨이 해전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이 영상이 포함된 시리즈에서는 1942년 6월 4일 오전 8시가 다 된 시각 대형을 이루고 일본 함대 쪽으로 비행을 시작한 미 항공모함 호넷 항공대에 관한 얘기를 현재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들에서 판단 미스 등 주로 안 좋은 일은 일본 함대에서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제 호넷 항공대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일도 사실 그에 못지않을 만큼 심각해집니다. 호넷 항공대는 함장인 마크 미처 제독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로 일본 함대 위치인 239도 방향으로 가지 않고 265도 방향으로 갔는데요. 항공대가 일본 함대 쪽으로 향한 지 약 30분 후인 오전 8시 30분 호넷 뇌격기 편대 편대장 존 월드런 소령이 편대에서 이탈해 뇌격기 15기를 전부 이끌고 원래 보고된 일본 항모 위치로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드런 편대의 이탈은 항공대장 링 중령의 허락을 받지 않은 무단 이탈이었는데 많은 미드웨이 관련 문헌에서는 이렇다 할 배경 설명 없이 월드런 편대가 본 편대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식의 간단한 서술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명령을 받고 떨어져 나온 것인지 다른 사정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요. 소수의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이 사건의 배경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자료에는 월드런이 비행 중에 전체 호넷 항공대에게 무전으로 239도 방향으로 가자고 했다가 실패하자 뇌격대만을 이끌고 이탈했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당시 월드런의 이탈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는 자료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미드웨이의 다른 부분은 자세히 하면서 이 부분은 언급을 거의 피하는 자료도 존재합니다. 월드런 소령도 속도가 느린 뇌격기만으로 일본 항모를 공격하는 것이 치명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요. 미처 제독이 뇌격기 편대에 호위기를 붙여주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뇌격기 편대 단독으로 공격을 감행해도 사실 별 차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진은 6월 4일 아침 호넷에서 발진하는 뇌격기들 중 월드런 편대장이 탑승한 데버스테이터 뇌격기를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월드런은 아마도 이 출격 시점부터 이탈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호넷 항공대장 링 중령이 이끄는 폭격기 편대와 전투기 편대는 뇌격기 편대가 이탈한 후에 계속 265도 방향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호넷에서 와일드캣 전투기 10기, 돈틀리스 폭격기 35기, 그리고 데버스테이터 뇌격기 15기가 출격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료에 따라 폭격기가 35기가 아니라 34기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43년에 나온 미 해군의 공식 기록에는 35기라고 나와 있긴 한데 어떤 이유로 다른 자료에서 34기라고 하는지 아직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링 항공대장은 남은 폭격기와 전투기를 데리고 계속 비행하고 있었는데 호넷 항공대에 얼마 안 있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진은 항모 요크타운을 찍은 것인데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했던 미 항모 3척 모두 요크타운급입니다. 이전에 한번 언급했듯이 당시 미국 항모는 비행갑판 크기의 한계로 모든 항공기를 한 번에 발진시킬 수 없었고 따라서 일부를 비행갑판에 올리고 출격시킨 다음 나머지를 올려서 출격시켜야 했고 먼저 발진한 항공기들은 나머지 항공기들이 출격할 때까지 상공을 선회하게 됩니다. 엔터프라이즈에서는 항속거리가 긴 돈틀리스 급강하 폭격기를 먼저 출격시키고 항속거리가 더 짧은 와일드캣 전투기와 데버스테이터 뇌격기를 후에 출격시켰습니다. 항속거리가 짧은 항공기가 먼저 출격해서 기다리면 대형을 이루는 사이 연료를 계속 소진해서 불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데버스테이터 뇌격기는 1톤짜리 어뢰를 장착하면 항속거리가 700km이고 1000파운드 약 453kg짜리 폭탄을 장착하면 1152km라고 합니다. 하지만 호넷에서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먼저 와일드캣 전투기가 발진한 다음에 돈틀리스와 데버스테이터가 뒤를 이었는데 아마도 와일드캣 전투기가 갑판에서 발진에 필요한 거리가 가장 짧아서 최대한 많은 항공기를 비행갑판에 모아놓고 발진시키기 위함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200파운드 약 1톤으로 가장 무거운 마크 13 어뢰를 장착한 데버스테이터가 발진을 위해 가장 긴 비행갑판 거리가 요구되었고 맨 나중에 출격하게 됩니다. 호넷이 엔터프라이즈와 달리한 바로 이 항공기 발진 순서 때문에 와일드캣 편대 VF-8, 파이팅 스쿼드런 8 혹은 파이팅 8의 뇌격기 편대에 이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항모 호넷의 비행갑판에 전투기 편대가 도열한 모습을 찍은 것인데요. 사진 설명에는 1942년 5월 혹은 6월에 찍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일드캣 전투기들은 이렇게 날개를 접을 수도 있었는데요. 이 사진에는 날개를 접지 않은 와일드캣 2기가 차지하는 공간에 날개를 접은 와일드캣 5기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좁은 항모에 보관하기도 유리해서 호넷은 총 27기의 와일드캣 전투기를 보유했는데 이날의 공격에는 그중 10기만 출격했고 세뮤얼 미첼 소령이 지휘했습니다. 와일드캣 전투기는 144갤런, 약 545리터의 연료를 탑재할 수 있었는데 수평 비행을 할 경우 1시간에 약 42갤런, 159리터의 연료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도를 높여 상승하는 비행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연료가 소모됩니다. 이날 호넷 전투기 편대는 미처 함장의 지시로 급강하 폭격기 호위 임무를 맡았고 호넷 갑판에서 발진하자마자 미리 정해진 2만 피트, 약 6,096m 고도로 상승해야 했습니다. 와일드캣 전투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고도를 높이는 비행을 할 경우 연료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나 1분에 5갤런, 약 19리터를 소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6월 4일 아침 호넷에서 출격한 와일드캣 편대는 일단 맨 먼저 출격했고 이후 2만 피트 상공까지 올라가야 해서 초반부터 연료 소모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와일드캣 편대 아래쪽에 돈틀리스 폭격대, 그 아래에 뇌격기 편대가 위치했는데 와일드캣의 순항 속도는 150노트, 약 시속 278km였고 와일드캣이 호위하는 돈틀리스 폭격기의 순항 속도는 130노트, 약 241km여서 그대로 비행하면 전투기 편대가 폭격기 편대를 계속 앞서 나가게 되므로 중간중간에 위치를 맞추기 위한 기동도 해야 해서 그것도 연료 소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호넷 와일드캣 편대는 265도 방향으로 폭격기들과 함께 계속 비행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월드런의 뇌격기 편대가 이탈한 8시 30분에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각 몇몇 와일드캣 전투기들의 연료계가 거의 절반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와일드캣 편대가 오전 7시가 조금 넘어 발진해서 약 1시간 30분에서 40분 정도 제공한 시점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월드런과 링과의 대화를 전후에 증언했던 벤타 판소위는 자신의 와일드캣에서 어쩌면 못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몇몇 와일드캣 승무원들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30분이 더 흘러 6월 4일 오전 9시경 몇몇 와일드캣 전투기의 연료계가 절반 이하로 내려왔고 와일드캣 조종사들 중 하나였던 존 맥키넌이 소위가 와일드캣 미첼 편대장기로 다가가서 손짓으로 연료 문제를 전달했으나 그대로 비행하라는 반응만 받았습니다. 현재 일본 함대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얼마나 더 가야 할지도 몰랐고 연료는 절반 한참 이하로 떨어져 일본 전투기와 전투가 벌어진 이후에 연료가 떨어지기 전에 호넷으로 돌아가 착함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맥키너니는 결국 고심 끝에 편대장의 허락 없이 기술을 돌려 호넷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을 이탈한 것입니다. 곧 호넷 와일드캣 전투기 편대의 다른 전투기들도 이 뒤를 따랐습니다. 연료가 떨어져가는 사정은 전부 마찬가지였고 계속 이탈자가 생겨났습니다. 결국 편대원들이 전부 떠나고 혼자 남게 된 미첼 편대장도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첼 편대장은 1981년 인터뷰에서 더 이상 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기술을 돌렸다고 말했으나 사실은 편대원들이 먼저 편대장의 허락 없이 귀환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호넷 항공대는 일본 항모 쪽으로 비행을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전투기 편대와 뇌격기 편대가 본대에서 이탈해버리고 폭격기 편대만 남고 말았습니다. 호넷 항공대는 8시 30분에 뇌격기 편대가 이탈했고 9시에 전투기 편대가 또 이탈했습니다. 이제 문제의 265도 방향으로 계속 비행하는 것은 링 항공대장이 이끄는 돈틀리스 폭격기 35기밖에 없었습니다. 뇌격기 편대 때와 다르게 전투기 편대는 무선 침묵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전투기 편대가 이탈하면서 호넷 항공대장 링 중령에게 허락을 얻거나 통보를 하는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와일드캣 전투기 편대가 폭격기 편대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링 중령이 뇌격기에 이어 전투기들도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불명확합니다. 호넷 항공대는 이렇게 1시간 만에 뿔뿔이 흩어져 버려 전투기, 폭격기, 뇌격기가 합동 공격을 가한다는 기존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폭격기 편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시리즈에서 최대한 시간 순서에 맞춰 스토리를 진행시키고 있으나 혼의 폭격기 편대가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시점에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의 폭격기 편대는 일본 항모부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265도 방향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새벽 정찰에서 일본 항모를 2척밖에 발견 못해서 호넷의 미처 함장이 나머지 일본 항모 2척이 훨씬 뒤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호넷 항공대 전체를 265도 방향으로 보낸 것인데 일본 항모 4척은 사실 239도 방향에 전부 모여 있었습니다. 일본 항모 2척이 따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다른 미 함대 순회들도 똑같았지만 마크미처는 독단적으로 호넷 항공대를 자신이 짐작한 방향으로 보냈고 그 짐작이 틀리자 결국 일본 항모부대 공격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비록 뇌격기 편대가 일본 항모부대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지만 호넷 항공대에서 일어난 이 황당한 일은 미국 측 자료에서 Fly to Nowhere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함대를 공격하러 간 항공대로서는 상당히 절망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뿔뿔이 흩어진 호넷 항공대 각 편대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후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각각 벌어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6일 전인 5월 29일 진주만의 드라이독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 요크타운입니다. 니미츠 제독은 암호의 독을 통해 일본 항모부대가 4척, 많으면 5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일본 함대를 상대하는 미 함대의 전력을 최대한 증강시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사노해 해전에서 피해를 입은 요크타운이 진주만에 들어오기 전에 귀환 항해 중인 요크타운에 미리 장교들을 보내 피해 상황을 조사하게 했고 짧은 기간 안에 수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그대로 추진해서 1,400여 명의 인력을 철야로 작업시키고 호놀룰루 일부의 전기도 끊어가면서 요크타운을 미드웨이 해전으로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미드웨이 섬의 항공력도 증강시켜 미 함대가 일본 항모 4척에 대항해 최대한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썼는데요. 어처구니 없는 판단착오로 금쪽 같은 항모 한 척의 공격대가 낭비되고 맙니다. 비록 니미츠 제독은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사이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만약 이를 알게 된다면 그야말로 속 터지는 일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